국정농단의 주역, 한때 대통령이셨던 전 최순실 씨, 현 최서원 씨, 최근에 옥중에서 경영 활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책도 냈어요. 세월이 가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세월이 가면 그 진실이 하루 만에 밝혀졌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는데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확정됐습니다. 네,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진실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이 조금 더 가면요. 최서원 씨가 숨겨놓은 재산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재산도, 그런 것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최서원 씨, 그리고 정유연, 과거 정유라 씨, 그 정유라 씨 동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옛날에 한때 학교를 다니려고 했던, 한 번도 안 가는 학점은 팍팍 받았던 그 대학교 학생들이 떠오르네요. 소녀시대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자기가 이병헌 닮았다고 합니다. 박세로이 닮았다고 합니다. 뻥이 셉니다. 아니면 과대망상이거나. 그런데 범죄의 진실을 밝히려고는 진짜 끝까지 갑니다. 아닌 밤중에 에이스, 경찰청 에이스 광문준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여러분의 꽉새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꽉새로이는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그 박서준 씨하고 저하고 엄청 똑같이 생겼다고 난리면 누가 그래? 난리. 경찰청에서 그래요? 아니 잡아가. 경찰청에서는 안 그러고요. 네. 우리 이제 경찰청의 서대문역에 있는데요. 네. 거기 역사에 외국인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분들이 막 저를 바라본 눈빛이 꼭 그런 눈빛입니다. 그러지 마. 야, 곽새로이 안 돼. 나 진짜. 태훈 아빠님이 저도 커피 주세요. 오늘 땀 뻥 안 치고 한 바가지 열려졌습니다. 커피로 수분 보충하고 싶어요. 오늘 더웠죠. 오늘 무작스럽게 덥더라고요. 아니 8월에 진짜 한여름 더위 같았어요. 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네. 커피 드려야죠. 네, 저도 드려야죠. 커피 좀 주세요. 안 돼. 4489님, 전 평생 추천권에서 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선물 좀 주세요. 드릴게요. 커피 드릴게요. 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3390님, 너 약장사 같아요. 네. 주디 커피 좀 줘요. 100km 넘게 운전 중인데 졸음이 쏟아집니다. 드려야죠. 커피 마구 드리겠습니다. 35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립니다. 여기는 물질 맞는 방송 아닙니까? 순수 음악 방송인데. 근데 이번에는 개국 30주년 한정판 돗자리,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돗자리. 곽불리 등장합니다. 곽불리. 와, 이 TBS의 모든 출연진들 캐리커처 다 있는데요. 저기는 여기 보면 김어준 얼굴 나오죠. 이거는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에 나오는 그분 같아요. 얼굴 보면 너무 미화했어. 캐리커처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저도 김어준 씨 실제로 봤는데요. 네. 저 캐리커처보다 훨씬 지저분하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더럽죠. 네. 밑에 이게 귤디 김규리, 예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옆에 박지훈 있고요. 저 뒤에 가보면 주디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그림이 제일 저렇게 잘생기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그 앞에 주디 앞에 여기에 꽉불리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너무 뚱뚱하게 캐리커처를 그려주셨어요. 넌 뚱뚱해. 헐쭉하게 제가 이병헌 씨 닮았다니까요. 아니 뚱뚱해. 근데 곽불리 너무 귀엽게 나왔습니다. 곽불리. 여기 패딩 하나로 이게 벌써 캐릭터는 패딩 장원 나왔습니다. 교수님 나오셨고 우리 지우 작가도 여기 나왔습니다. 네. 여기 뒷모습 이거는 우리 이정우 박사님입니다. 네. 아무튼 꽉불리 나왔습니다. 이 한정판 돗자리 이거 깔고 앉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 10분 드릴게요. 이 돗자리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이거 제가 시청 앞이지 법원 앞에서 이렇게 앉아봤거든요. 엉덩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여름에 바깥에 나들이 가실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좋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모 커피 전문점에서요. 그 레디백 준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아이템 될 것 같습니다. 곽불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깔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말머리에다가 돗자리
돗자리 주세요. 얘기하면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쭉쭉 깔아드립니다. 유튜브는 안 되고요. TBS 앱이나 문자 주십시오. 샵 051은 50원 듭니다. 아무튼 마구 드릴게요. 오늘은 막 드리자고요. 자, 오늘 곽불리 달려보자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이 불러낸 참극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자유당 정권의 실세인 이강석, 예. 이기분의 실제 아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양자로 이강석을 사칭한 강성병 사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생을 서울대 법대생으로 사칭하고 살아온 김창겸 미래저축은행 대표를 했었죠. 레전드죠. 네, 200억 이제 횡령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버드하고 예일대 동시 입학 이렇게 하면요. 실제 동시 입학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 입학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개 대학에서 두 개 대학을 동시에 다닌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해서 뭐 천재 소녀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주커버그한테 뭐 연락했더니 연락이 왔다고 그렇죠. 통화했다고 막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뭐 인재라고 소문났었는데 이것도 그 학교에 다닌 거는 맞지만 이런 입학 허가는 없었다. 이게 밝혀졌고요. 네, 그분 그리고 이제 고려대 다닌다고 했죠? 예, 예. 신정아 씨 관련해서 허위 학력이나 경력 관련된 문제들 좀 다뤘었죠. 네, 신정아 씨도 네. 아, 요 사건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굵직한 사건을 준비해 왔는데 네. 그 전에 최근에 우리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듣고 있어 보니까 사실 이제 재판 이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 제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긴 좀 뭐하고요. 그 각종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네. 구속 영장이 기각됐느니 기소를 했느니 일반인이 좀 생소하고 어렵죠. 그렇죠. 또 제가 또 형사지 않습니까? 네. 이 용어를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자, 곽불리가 아주 쉽게 뉴스 쉽게 읽는 법 그리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예. 가장 엑기스 단어만 몇 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엑기스 이것도 좀 안 좋다. 자, 가장 정수가 되는 그런 단어만. 그렇죠. 핵심.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있는 것도 구속을 기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예. 그런데 이 구속 관련된 용어가 뭐냐면 사실은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의 하나요. 이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풀어놓고 수사나 재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둬놓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돌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아주 나쁘고 지금 당장 남을 해칠 수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수 있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을 풀어놓고 계속 재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살인범을 또 풀어놓고 재판을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위해 사건을 벌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사람을 붙잡아 놓고 수사나 재판을 한다가 바로 구속이고요. 송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송치라는 단어는 뭐냐면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검찰한테 넘긴다. 사건을 넘겼다. 이걸 보통 송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기소하고 공소 제기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검사가 판사한테 이 주진우 기자가 너무 사기를 많이 쳐요 해서 사기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하는 이 청구하는 절차를 바로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구형하고 선고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네. 구형은 검사가 검사가 판사한테 구형 몇 년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법적인 공식 용어는 의견입니다. 네. 이 기소권자인 검사가 이 사기꾼에 대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형하면 사람들이 마치 그게 유죄 판결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네. 그건 아니고 아까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선고, 결심 공판 또는 선고 공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재판정에서 딱 이 징역 5년으로 판사가 이제 선고하는 게 바로 이 최종의 판결인 거죠. 그렇죠. 그 판결할 때 영화에서 많이 보면 땅땅땅 두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는 안 두들깁니다. 네, 네. 이거 너무 쉽게 잘 설명했는데 제가 보니까 재판 받아봤어? 선고 받아봤어? 안 받아봤죠. 보기는 많이 했죠.
나한테 또 주진우의 사법팔극이라고요. 재판받는 법 그리고 검사한테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형사한테도 안 당하는 법, 보이스피싱 피하는 법도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야. 제가 그 책 좀 봤습니다. 사법팔극. 굉장히 뛰어나게 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와 그렇죠. 재판 받아가지고 판사님도 어떻게 이렇게 잘 썼냐고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재판을 받아본 기자분이 쉽게 풀었으니까요.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아무튼 곽불리가 우리 실무적인 그 용어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주고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황우석 교수님 논문 조작 사건을 갖고 왔습니다. 희대의 그렇죠. 사기 사건이고요. 네. 병원 의사들도 그렇고 과학도들도 그렇고요. 어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리를 배워요. 생명윤리, 과학윤리, 윤리를 배우는데 모두 다 황우석 사건을 가지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나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우리한테 부끄러운 사건이죠. 맞습니다. 원래 이제 황우석 박사는 99년에 수의학과 교수님으로서요. 이 동물복제의 전문가였습니다. 동물복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는 맞습니다. 전 세계 최고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99년도에 복제소 영롱이 그러니까 동물복제가 이제 왜 동물을 복제하느냐? 그러면 의학 연구나. 근데 영롱이는 복제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논문이 없어가지고 또 오해가 많이 있었죠. 예. 좀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영롱이 사건으로 주목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2004년에 하고 2005년에 사이언스라고 되게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 학술 잡지인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사이언스에 한번 논문을 한번 게재해볼까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생각은 잘하지 않습니다. 곽불리 생각 많이 하네. 그렇죠. 제가 또 문과 출신이지만 뭐 사이언스 뭐 그까짓 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요. 2004년하고 5년에 이 논문이 사이언스지의 표지에 실린 겁니다. 표지에.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내용이 뭐였냐.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해 두면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허리, 뼈 이런 게 만들어지는 그 근간이 된 게 바로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의 더 원시적인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을 배양에 성공했다. 이 논문을 게재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성공했으면 한 20-30년 있으면 치료제가 발견해서 이 난치병들 다 치료할 수 있고 척추 환자들 다 앉아서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을 수도 있었죠. 노벨상 10번 탈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세포를 배양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요 우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배아 줄기세포 배양 기념 우표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요. 그때는 뭐 국가 과학자였고요, 국가 의사였고 뭐 대단했습니다. 예. 먼저 펌을 열었던 게 2005년 11월 22일에 있었던 PD 수첩이었습니다. 한학수 PD 이제 지금 요즘에 되게 유명하게 나오시던데요. 한학수 PD가 이때 이 실험에 관련해서 인간의 난자를 써야 되는데 난자를 이 연구원들한테 강요해서 채집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이렇게 의혹 제기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적 과학자를 PD 수첩 따위가 공격하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대단했어요.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의 광고를 끊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서울대에서도 이 검증을 해보고 여러 각계에서 검증이 있었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배아줄기세포의 이 배양이 성공했던 사진이 조작됐다. 나중에는 줄기세포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당시에 엄기영 앵커가 2005년 12월 15일 날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뉴스의 핵심이 뭐였냐? 줄기세포 자체가 없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요.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그 찬반 양론으로 막 싸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논란이 네, 있습니다. YTN 같은 경우는 황우석 박사의 그 편을 들었는데 사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예, 그때 당시 이제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취재 윤리를 약간 위반해서 사과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좀 윤리를 위반한 측면도 있긴 있었지만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지금까지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제 일단은 이 논문 체세포의 이 배아줄기세포 관련되는 거는 조작이 맞고요. 대신 나머지 것들에 관련해서 과연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요 사건을 최초에 취재했던 한학수 PD가 진실 그것을 믿었다라는 책을 쓰셨고요. 또 여기를 약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일부는 조작은 맞지만 여전히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노광준님이라는 분이 그는 대한민국의 과학자입니다라는 책도 쓰셨고요. 아니 근데 과학자가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뭐가 없어. 그렇죠. 없어요. 가장 이 각광을 받았던 줄기세포 부분이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할 말이 논란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과학자라면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직접 만든 노래랍니다. 세포 이스 먼들 아, 신이 부릅니다. 세포 이스 먼들. 증거캐님 서울대 교수면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거짓말 끝까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리플레이 중국은일까요? 아무튼 제세라이님 사실과 논리가 아니라 애국심을 조장하여 여론을 조장한 것이 제일 무섭네요 얘기했는데 예. 황우석 사건은 정말 그렇죠. 엄청난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핵심 논문이 조작됐다도 하지만 제가 쭉 사료를 봤더니 두 번째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이제 물론 그 다른 성과들이 훌륭한 과학자지만 이 정도 성과는 세계적인 전 세계의 거의 탑을 찍는 거니까요. 근데 두 번째 잘못은 이 체세포 또 배아줄기세포가 복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장 척추 환자가 일어서고 눈이 이제 눈이 안 보인 분이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까지 다 가려면 또 그때부터 3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네. 줄기세포라고 붙여놓고 네. 주사 한 방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면서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건강에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것도 아직 사실은 2천만 3천만 원짜리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약간 믿음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근데 시계를 2005년으로 돌려보면요. 당장 우리가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이렇게 안진뱅이들이 다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런 식의 환각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황우석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 거짓말이자 네. 과학계 최대의 거짓말로. 네. 그러니까 저도 문자나 이 댓글들 반응 보니까 조금 의외인 게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그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아 그때 TV만 켰다 하면 2005년 연말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TV만 켰다 하면 모든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난리가 났. 정부가 뭐 청와대가 난리 났었죠. 그렇죠. 클라우디아 버니님 당시 난자 착취당했던 여자 연구원분들 지금 건강 괜찮으시겠죠?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때 같이 연구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 다 잘 지내더라고요. 네. 안규리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대. 네. 근데 그분 기억나시죠? 그분 삼성에서 뭐 사회이사도 하시고 잘 지내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하버드 때 특강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서 아무튼 하버드 의대에서 첫 달에 그리고 그 생명윤리공학과 그런 데서 그 처음에 배우는 게 윤리에 대한 건데 황우석 얘기로 시작된다는 말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사건은 진짜 참극입니다. 거짓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참극이 벌어진 건데 1990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90년 6월 25일 12시에 유치원에서 돌아와야 하는 딸이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예. 이 사건도 이제 처음에는 아이 이름을 명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식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홍순영 이 범인의 이름을 따서 사건을 명명했습니다. 네, 홍순영 사건입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6살짜리 우리 딸이 안 돌아옵니다 했더니 어머니 이 딸 친구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A를 빨리 보내달래서 제가 10분 전에 이미 내보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제일 또 수사의 용의선상에 오르는 게 바로 면식범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아이를 좀 빨리 퇴원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약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화가 안 왔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탔겠습니까? 6월 26일 오후까지도 약 29시간 동안 이 납치범 사이에서 아무런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 26일 5시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5천만 원을 입금하세요 하는 젊은 여자의 전화가 옵니다. 예. 그게 바로 6월 26일입니다. 6월 27일 아침에 우리 형사들하고 경찰관들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모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선 500만 원만 입금을 합니다. 이제 그 상대방의 반응을 봐야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납치된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우선 입금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500만 원 입금 확인했어요. 나머지 돈도 빨리 붙여주세요. 아이 만나고 싶으면 돈 빨리 붙여주세요. 이때 아이 엄마가 이제 우리 형사들이 코치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아이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 전화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하나고요. 추적하는 게. 두 번째는 실제 아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네. 아이가 만약에 희생되면 그렇죠. 더 미궁으로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6월 28일 오전입니다. 2,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서 6월 29일입니다. 드디어 범인이 움직였습니다. 2시 40분에 3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입금 계좌에서요. 예. 이때 형사들이 그 관련 자료 보면요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30만 원 인출을 한 순간 인출한 그 CD기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CD기의 확인 이제 인근에 서울시내 전역의 형사들이 다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CD기로 쫓아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딱 형사들이 배치된 CD기가 아니라면 인근에 있는 형사를 배치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3분에서 5분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30만 원 뽑았고 이 사람이 갚버리면 진짜 어떻게 진짜 우리 이제 형사들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30만 원 뽑으니까 갈등이 됐다 그래요. 이 CD기로 쳐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30만 원 뽑고 더 이상 돈을 뽑는 게 아니어서 형사들이 참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참은 게 검거에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된 겁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4시 13분 30만 원씩 인출되기 시작합니다. 총 290만 원이 인출됐는데 돈이 한 번, 두 번 인출되자마자 형사들이 움직입니다. 당시에 입금은행이 조흥은행이었는데요. 조흥은행에서 인출된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에 다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형사들이 쫓아가서 명동부터 시작해서 을지로까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그 여자가 한 160대는 이 홍순영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드디어 을지로 입구에서 이 여자를 잡습니다. 그러면 너무 호리호리하고 이런 참혹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공범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납치를 혼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아예 그 납치된 사람을 돌봐야 되고 한쪽은 돈을 뽑아야 되고 한쪽은 돈을 협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여자도 처음에 홍순영도 공범이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화여대 입구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2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공범 나타나지 않아서 다음 접점 장소인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1시간이 있는데 형사들은 바로 배 붙어지면 공범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있었는데 이 홍순영이 지하철 선로로 뛰어듭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지하철에 그 전철에 들어오다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네. 머리만 다치고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순영을 잡았더니 바로 그때 홍순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사형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자백하기 시작. 그렇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왜 오늘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 홍순영이가 원래는 공부를 좀 하는 좀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기대가 엄청나니까 이 서울에 있는 모 유명 여대 S여대 정치외과에 합격했다고 뻥을 칩니다. 그러고 다 거짓말로 학교를 다녔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진술을 따르면 1년만 재수를 하면 학교 다니는 척하고 재수만 하면 그러면 또 학교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가짜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요. 당시 S여대 정치외과 MT도 참여하고요. 4년 동안 실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가 점점점 아까 그 우리 김창경 그 미래저축은행 사건처럼 이 사람이 우리 학과 맞냐 틀리냐 이런 구설수가 올라요. 그때 홍순영이 잡혔을 때 그 당시에
그 학교 학생이라고 아예 프로필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범죄까지 저질렀냐? 본인이 그렇게 계속 거짓 인생으로 뭐 집에 가보니까 당시 압수된 것들 보면 이 거짓 등록금 영수증도 다 만들어서 옵니다. 부모를 속여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4년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 본인 지인이 남자친구한테 사실은 쟤는 리플리다.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대학생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마련해서 돈으로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던 겁니다. 봤더니 이제 그 자기가 다닌다는 그 S여대 위에 대학 그 음대 건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탱크 쪽에 아이를 죽여버린 거죠. 아이고. 그리고 본인은 돈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끔찍했네요. 예, 그게 9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1990년에 본인이 내뱉은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4년이나 거짓 인생을 살면서 돈만 있으면 이게 다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신의 거짓이 네. 돈이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때 남자친구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그렇죠. 돈으로. 주려고. 남자친구는 이미 가짜 대학생인 걸 알았으니까요. 예. 이거 참. 요 사건 하나만 더 하고 좀 가슴이 무거운데요. 노래 듣고 갈게요. 그래요? 네. 아니요. 김추자입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곽블리 신청곡인데요. 빅뱅의 거짓말로 가려다가 오늘은 들어줄게. 곽블리 신청곡 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다음 사건도 역시 약간 거짓말에 불러일으킨 참극입니다. 네. 97년 8월 30일로 갑니다. 예. 이제 서울에 그 영어학원을 끝나고 와야 되는데 네.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당시 8살인 친구인데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오나 그런데 3시간 후에 6시에 전화가 옵니다. 거기 아이네 집이죠?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현금 2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야, 너 목소리 너무 끔찍해. 그래요? 연기 오늘 처음으로 잘했어. 그때 이제 다행인 거는 그때 그 경찰한테 신고를 빨리 해가지고 녹음을 땄는데 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확인을 못한 겁니다. 네. 다음 날 8월 31일 오후 3시 50분에 또 전화가 옵니다. 날이 잘 데리고 있어요. 현금 2천만 원 준비해서 명동 전철역으로 나오세요. 남대문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납치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꾸 대화를 나눠주는 게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사를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부모가 아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런데 요 찰나에 또 끊어집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적어도 한 1분 정도, 그렇죠. 1분 정도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 지금은 통화만 하면요. 실시간 통화 추적이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전화번호를 하면 전화번호를 추적해버리거든요. 그렇죠. 휴대폰은 다 바로바로 추적이 되니까. 지금의 휴대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밤 9시 또 전화가 옵니다. 아이는 잘 데리고 있어요. 돈을 준비하세요. 얘 목소리 왜 이렇게 끔찍해? 그래요? 연기 오늘 되는데. 근데 이 전화가 온 데가 어디냐? 커피숍이었습니다. 예. 형사들이 인근에 배치했던 형사들이 내나 그 앞선 공중전화 비슷한 위치였거든요. 바로 뛰어갑니다. 커피숍에 바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갈 때까지 계속 전화로 목소리를 끊었어요. 전화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형사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전화가 끊어졌는데 그 안에 커피숍 안에 사람이 13명 있었던 겁니다. 네. 그 13명이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나 전화한 적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자가 12명이었고 남자가 1명이었어요. 네. 그것도 미치고 팔짝들 노리시죠. 여자 한 명만 있어서도 바로 그 사람 체포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의 지문을 따고 그리고 인적 사원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중에 만삭이었던 여인이 임신 8개월이었던 여자가 제일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나 만삭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형사들이 뭐한 짓이에요? 하고 계속 형사한테 따진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만도 하죠. 뭐 지문을 다 임산부니까. 제출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당시에 있었던 13명들의 집에 모든 형사들을 다 잠복을 배치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수사는 되고요. 경찰이 열심히 했네. 예, 9월 3일 날 공개 수사로 전환되는데 단서가 안 잡힙니다. 9월 11일로 약 일주일 동안 넘어갑니다. 일주일째 계속 웬 낯선 아저씨들이 계속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와서 뭡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왜 남의 집에 자꾸 이렇게 서 있어? 저희 사실은 지금 떠들썩한 이 사건의 형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용의자들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우리 딸이 만삭인데 지금 3일째 집에 안 들어왔는데 혹시 뭐 그거 관련 있을까요? 형사들이 아저씨한테 범인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저씨가 이거 우리 딸인데 범인 전현주가 확인이 됩니다. 네. 아까 8월 31일 날 커피숍에서 히스테리를 부르던 그 만삭 8개월 심지어 만삭 여인이 납치를 해서 어린이를 유괴 납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았던 겁니다. 9월 12일 하루 만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여관에 있는 전현주를 검거합니다. 네. 임신 8개월입니다. 네. 9시에 검거인데요. 11시에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납치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사당동에 있는 본인 남편 창고에 아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참극이죠.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그 납치한 당일날 아이가 칭얼거리니까 목줄을 죽인 살해한 거구나. 거였습니다. 네. 형, 이 전현주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현주가 그냥 가정주부인데 네. 만삭이고 갑자기 이때부터 또 횡설수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만삭인데 성폭행을 당했다. 나 말고 공범이 2명 더 있다. 3명 더 있다. 남자가 2명 더 있다. 여자 1명도 더 있다. 네. 그래서 수사의 혼선이 밝혀집니다. 혼선이 막 있습니다. 근데 CCTV 같은 걸 다 확인해봐도 다 단독범이에요. CCTV에도 당시에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CCTV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창기였거든요. 다 전현주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현주의 남편도 우리 와이프가 다른 남자들이나 이런 걸 전혀 진짜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이 범행 기간 동안 시간이 알리바이가 안 맞아요. 남편의 생각하고. 그래서 전현주가 범인은 확실한데 공범은 안 나와요. 드디어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정신감정을 해봅니다. 네. 그때 전현주는 그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해서 본인이 말 뱉은 게 또 다 진실로 믿으면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연기까지 하는 그런 연극성 인격 장애 또는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거짓말에 빠져서 그걸 진실로 믿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알고 있던 전현주의 모든 학력과 경력이 자기 친정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과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학을 갔네 아니네 수사 초기에 혼선이 지금 자료를 봐도 굉장히 혼선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다 허위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물론 100%를 다 밝히진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CCTV 같은 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요. 앞서 말한 홍순영은 사형이 됐습니다. 사형됐어요? 예. 그리고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이 됐고요. 집행이 됐어요? 97년에 있는 전현주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약간 이제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측면이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아, 끔찍하네요.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유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진짜 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거짓말, 자기의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게 더 끔찍하네요. 맞습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짓말 관련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사기인데요. 사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너무너무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는 절차에 대해서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짓말과 사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그렇죠.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유괴 금방 잡혀요. 핸드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CCTV가 워낙 많아서요. 예.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